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네 21 잡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1211호이고요.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발간됐던 무려 2년 전 잡지이네요. 제가 시네 21을 구독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렸어요. 읽지 못하고 쟁여만 두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읽어야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치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나온 게 1311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하려는 게 1211호니까 100호 정도가, 100권 정도가 밀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걸 하는 이유도 그동안은 영화 위주로 많이 다뤘었죠. 근데 언어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비평적 언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상만 보고 내 안에 있는 말들을 쥐어짜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언어가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누구나 영화는 다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관점이나 철학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베이스, 기반이 있어야 영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평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책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 보면 이 잡지에는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한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언어를 숙달하는, 습득하는,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네 21 1211호 2019년 6월 25일 날 발행했던 본입니다. 옛날 잡지를 읽는 게 재밌는 게, 그 2년 전의 일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영화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실히 이게 시간에 흐르면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에요. 당시에는 객관화하기가 어렵죠. 지금 시점의 일들은 주관적으로 보기 쉬운데 이 일들이 한 몇 년이 지나면 객관화가 됩니다. 그게 역사겠죠. 어떤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넘기면서 제가 밑줄 친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색다른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책을 넘기면서 이 잡지를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일단 8쪽 에디토리얼이라고 해서 주성철 편집장님이 조폭 영화는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말, 인트로, 편집자의 변 해가지고 쓴 글이죠. 한쪽 분량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읽어볼게요. 왜 유독 한국 영화계에서 그런 현상이 과도하게 두드러지는지. 여기서 말하는 그런 현상은 조폭 영화들이 나오는 현상, 의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고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희극 베이스다. 희화해서 표현하죠.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악인전 이렇게 나오고, 이전 그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었던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은 급기야 조폭이 국회의원까지 꿈꾸는 두 번째 장편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을 내놓았다. 자, 여기서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발견하고 요번 주에 봤어요. 이런 영화구나. 너 나오는 게
주성철 편집장님께서 한국 조폭 영화의 계보를 몇 개 적어 놓으셨는데 넘버 3, 친구, 신세계, 아수라,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독전 뭐 이런 영화들 이런 조폭물의 좀 주요한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 본 영화도 많이 있어서 한번 요번 기회에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름 이제 한국의 조폭 영화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죠. 자, 그다음에 10쪽.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찾아보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0쪽. 한국 고전 영화 복원 장기적 관점의 지원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한국 영화 100년 우리 영화 복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열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볼게요. 한국 고전 영화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역사니까 저는 특히나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책도 그렇고 앞으로 웹툰도 그렇고 모든 문화예술 장르에서 고전이 된 작품들을 복원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 거기다 또 평론가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복원 성과를 냈음에도 한국 디지털 복원 산업은 침체하고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기술 인력이 이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복원은 장기 사업인데도 빡빡한 시간 안에 복원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2012년 또순이를 복원할 때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16시간이었다.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평균 연매출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비용으로 직원 7명을 두고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참 열악하죠. 이런 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야 이런 복원 작업도 잘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였죠. 그 다음에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님의 커버 스토리 인터뷰가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두려우면 지는 것 어쨌든 계속해본다. 이때 당시가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던 때여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까지 실렸죠. 제가 줄친 부분은 20쪽. 질문은 작은 역할로 시선을 사로잡는 캐릭터로 투입됐을 때 자칫 과잉의 연기를 선보일 우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정은의 연기는 다르다. 그 캐릭터의 등장 전후 화면에 없을 때를 그려보게 되는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가령 미성년의 낮술에 취한 주민역은 나도 본 적은 있지만 글로 쓰여진 걸 보면 어떻게 연기할지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일단 술을 먹고 걸어가다 보면 그 남자가 우리 동네에 와 있고 저기다 차는 세워놨고 가서 한마디 물어보는데 술이 취한 상태니 이 사람이 나를 거시기하게 보는 것 같고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럼 딴지를 걸어야지. 계속 그렇게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들어가다 보면 연기의 길이 보인다. 튀게 하는 것이 연기는 아니다. 이야기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는 배우가 돼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후배들에게도 누구보다 더 잘 되려고 경쟁하지 말라고 말한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마당을 쓰는 역할이면 마당을 쓰는 거에 충실해라. 그런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인다. 나 역시 매번 역할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점을 계속 생각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때 금촌댁을 연기하면서 난 재봉틀이 돼야지 하는 심정으로 했다.
사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씬들도 많았다. 분위기는 좋은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사는 몇 마디뿐이고 그 안에서 인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다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내게 토양이 되는 거다. 내가 배우들과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 방법도 배우고. 자, 한 토막만 소개했는데 엄청 깊은 얘기죠. 실제 연기자들이 이 문장을 읽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들어가다 보면 연기의 길이 보인다. 튀게 하는 것이 연기는 아니다. 이야기를 연기라는 힘을 가지고 배우가 돼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연기 철학인 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깊이가 느껴지죠. 자, 그다음 24쪽 김혜리의 영화의 일기라는 코너. 김혜리 기자님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여기 김혜리 기자님이 매일매일 그 영화로 일기를 쓰는 식으로 쓰셨어요. 한번 밑줄친 부분을 읽어볼게요.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 대한 영화 평 일기인데 개별 영웅들이 사안에 따라 공조하는 여타 슈퍼히어로 영화와 차별되는 엑스맨 시리즈의 특징은 태생이 앙상블 서사라는 점이다. 엑스맨은 결사체이며 해방 전선이고 유사 가족이다. 이 문장. 그냥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평론가들의 장점이자 매력은 뭐냐면 되게 흐릿한 것, 뿌연 것들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준다는 거죠. A는 뭐다, B는 뭐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이건 자신감이기도 하고 자기가 무엇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죠. 한번 계속 볼게요. 다크 피닉스는 캡틴 마블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무한한 힘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어떤 면에서는 여성적 파워에 포함된 히스테리와 정념, 감정의 불편한 명암까지 포괄하는 더 대담한 시도다. 그러나 제작진은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결핍이다. 정말 깊은 문장이죠. 여성의 서사라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적 파워에 포함된 히스테리와 정념, 감정의 불편한 명암까지 포괄했다. 요거는 더 깊어진 거예요. 한층 더. 이게 거기서 또 더 나아가요. 더 깊어진. 제작진은 가야 할 방향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결핍이다. 이런 문장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연한 느낌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1차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기회조차 드문 여성 관객을 위한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진보성을 인증받고 이거면 됐지? 라고 면피하는 게으른 선택이기도 하다. 필요한 것은 인증샷과 슬로건이 아니라 서사와 캐릭터다. 정말 공감되는, 특히 이런 류의 영화에서 그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쪽. 이거 진짜 요 부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통찰력이 빛이 납니다. 자,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 실사화된 알라딘은 그리고 10수편의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들은 왜 실사로 다시 만들어지나? 첫째, 노스텔지어와 브랜드가 수익을 보장한다. 둘째, 1990년대에는 실사로 찍기 불가능했던 장면이 지금은 CG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 구현 가능하다. 셋째, 겸사겸사 시대에 뒤처진 젠더, 인종차별적 표현을 수정할 기회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이제 문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보탤 말이 없다. 지적 재산권 재활용이 없다면 오늘날 할리우드는 쓰러질 것이다. 두 번째는 만족스러운 이유가 못 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작품으로 제작될 정당성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1992년작의 팬은 아니었지만 2019년판 알라딘이 애니메이션이나 뮤지컬로서 원작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도시 아그라바의 공간감은 빈약하고 지니가 이끄는 알리 왕자의 입성 행렬은 마치 디즈니랜드 공연단의 퍼레이드를 보는 듯하다. 기술의 진보가 리메이크의 사유라면 최고의 그래픽을 보여줘야 할 텐데 마법 동굴과 A Whole New World를 부르는 양탄자 비행씬의 CG는 너무 어두운 데다 경이감도 없다. 중동으로 설정된 아그라바는 기존 이슬람과 동남아시아 문화 기표의 절충으로서 블랙팬서의 와칸다 같은 독창적 공간이 아니다. 심지어 엔딩 크레딧은 갑자기 분위기가 발리우드다. 가창력이 빼어난 배우는 자스민 역의 나오미 스콧 뿐이며 군무가 동반된 노래 프린스 알리는 실사 구현을 위해 템포가 늦춰진 반면 일부 춤 장면은 영사 스피드를 올린 티가 난다. CG로 가필한 필사는 핸드 드로잉 카툰의 리듬감과 상상력을 따를 수 없다. 더구나 알라딘은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가운데에서도 초현실적 카툰 그림체의 작품이다. 파가니니의 악마적 명연기를 방불케 하는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는 핸드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키네틱한 역동성만이 구현할 수 있었다. 다행히 윌 스미스는 로빈 윌리엄스를 극복하는 대신 유쾌한 래퍼 지니가 되기를 택했다. 셋째,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수준은 비백인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분명 향상됐다. 모계가 인도 혈통인 나오미 스콧과 이집트계 메나 마수드 같은 재능 있는 뮤지컬 배우가 대작을 통해 세상에 소개됐다. 자, 그다음 뛰어넘어서 리메이크의 동기 중 관점의 현대화가 절실했다면 아예 자스민의 이야기로 알라딘을 다시 써야 옳았겠지만 그것은 장편 애니메이션 실사화 사업에 임하는 디즈니의 전략이 아닌 듯 하다. 자, 놀랍죠?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 정도 디테일과 이 정도 통찰력,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글이었어요. 김혜리 기자님은 글을 정말 잘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다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 글은 믿고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쭉쭉 넘어가 볼게요. 영화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나오고, 자, 38쪽에는 영화별 별점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개봉한 영화들이겠죠? 존윅 3 파라벨룸. 요걸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동그라미 쳤는데, 존윅 3 봐야겠다. 뿌띠 아만다. 뿌띠 아만다라는 영화는 별 3개에서 3개 반, 뭐 4개 주신 분도 있어요. 뿌띠 아만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복한 라짜로,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행복한 라짜로는 별 3개 반, 박평식 평론가님, 김혜리 기자님과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4개 반을 주셨어요. 평론가가 별 4개 반 줬다 그러면 완벽하다, 이거 걸작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행복한 라짜로를 나중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기사로 행복한 라짜로와 이때 당시 토이스토리 4가 나왔나 봐요. 토이스토리 4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쭉 넘어가서 오늘은 이제 좀 메인이 뒤에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디 있냐? 요거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76쪽. 오락 영화의 원칙은 재미다. 롱 리브 더 킹.
목포영웅 강윤성 감독의 인터뷰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내 선별 기준은 항상 재밌는 영화다. 요 멘트가 와닿았어요. 재밌는 영화다. 이게 감독의 철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0쪽. 오늘의 메인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평론이 무려 3편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80쪽. 송경원 기자님의 기생충 평론. 제목은 그곳에선 자포자기만이 허락된다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던 순간들인데 한번 제가 줄친 거 위주로 읽어볼게요. 다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볼 순 없고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봉준호만큼 자신의 영화를 명쾌하게 설명해내는 이도 드물다. 실은 적지 않은 감독 인터뷰가 영화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어떤 이는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고 누군가는 일부러 모호한 미로를 만들기도 한다. 최악은 결과물보다 많은 의미를 말로 덧붙이는 경우다. 이런 경우 종종 장면이 아니라 말에 설득되는 때도 있다. 기생충은 다르다. 솔직히 영화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 봉준호의 인터뷰를 읽는 것 이상의 정확한 가이드가 없을 것이다. 정교한 건축물처럼 영화를 설계하는 봉준호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비평의 쓸모를 무력화하는 감독 중 한 사람이다. 자, 여기 한 문단만 읽었는데도 뭔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글을 이 정도까지 밀도 있게 통찰력을 갖고 쓸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분은 영화 기자시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죠. 저는 그렇구나. 어떤 경우 재밌죠 이게. 실은 적지 않은 감독 인터뷰가 영화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감독의 말이 걸림돌이 된대요. 어떤 사람은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고 누군가는 모호한 미로를 만들기도 하고 최악은 결과물보다 많은 의미를 말로 덧붙이는 경우. 정말 최악일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영화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별 의미가 없는데 자기가 막 말로 설명해? 이것만큼 추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종종 장면이 아니라 말에 설득되는 때도 있다. 이건 영화에 대한 영화 씁쓸하죠? 이런 경우.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말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글만 봤을 때. 자, 아래 보면 이 영화에 대해선 여한이 없다. 할 만큼 다 했다는 인터뷰. 기생충은 봉준호가 그동안 사랑해왔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한 통제하에 구현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님의 또 말. 장르 영화를 만드는데 장르 규칙을 잘 따르지 않고 그 따르지 않는 규칙 틈바구니로 사회 현실 등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멘트 하나하나가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과 반지하의 대립이라고 착각했던 영화가 실은 그 밑에 공간을 한층 더 열어서 반지하와 지하의 대립으로 심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좋은 멘트죠. 다음에 81쪽. 끝없이 하강하는 나선영의 추락을 바라보며 계단 걸어 내려가는 장면에 대한 묘사예요. 전반부에 은폐되었던 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영화가 그동안 기호와 가족들이 박 사장 집으로 이동하는 지난한 과정을 생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반지하 집과 박 사장 집 사이의 거리는 계급의 간격이자 현실의 시간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또 다음 기택 가족과 박 사장 가족은 전반부 거리의 생략 덕분에 가족이란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있다.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곳 반지하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곳이
자신이 속한 세상이라는 착시.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넘어가 볼게요. 우화란 기본적으로 현실이 대 현실이 아닌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실이 아닌 재현이라는 선을 긋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거리감을 확보한다. 기생충의 전반이 그랬다. 우리가 기택가족의 궁핍한 생활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건 그것이 일종의 상징과 압축일 뿐 현실과 1대1로 대응하는 이미지들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희극의 완성은 기시감을 채워줄 디테일에 있지만 출발은 안전한 거리감을 전제로 한다. 가족 희비극이라는 기생충이 해외 관객에겐 희극에 국내 관객 사이에선 비극의 방점이 찍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좋은 문장이죠. 자, 그다음에 82쪽. 봉준호 감독의 연출 스타일 중 특히 눈에 띄는 건 포커스의 이동과 상대적으로 긴 테이크다. 봉준호는 가능한 한 장면을 쪼개지 않고 카메라를 이동시키거나 초점의 변화를 주면서 화면을 지속시킨다. 이 역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연결된 장면들을 통해 공간의 형태를 그리는데 용이하다. 지속시간을 통해 마치 관객이 인물 옆에 선 듯한 리얼리티가 확보되는 측면도 있다. 자, 뛰어넘어서 바로 직전에 접혀 있던 이덩고리를 펼쳐내며 진실의 그림자를 들추던 영화는 홍수에 잠긴 밑바닥에서 다시금 극적으로 재현된 세계, 장르적 과잉, 스스로 탈출했던 우화의 자리를 향해 투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가장 판타지스러운 장면은 물속에 잠긴 산수경석이 떠올라 기호에게 발견된 순간이다. 그 다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기택가족으로 상징화된 계급성의 이미지인가? 아니면 카메라로 베어낸 현실의 단면인가? 다시 말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상상된 이미지들의 전시인가? 자, 그 다음 문장. 자, 현실을 재현하는 내러티브 영화가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설정과 상황이 과장되면 인물의 행동과 반응이 사실적이어야 한다. 반대로 설정이 현실적일수록 인물의 행동은 과장되고 상징화될 수 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리얼리티, 현실감. 자, 저게 진짜 실제처럼, 저거 진짜 같아. 이렇게 보이게 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설정과 상황이 과장되면 인물의 행동과 반응은 사실적이어야 하고, 반대로 설정이 현실적일수록 인물의 행동은 과장하고 상징화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설정 상황이 한편에 있고 그 인물의 실제적인 행동, 반응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설정과 상황, 행동과 반응이 다 사실적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이 설정 상황과 행동 반응이 다 판타지적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가 판타지적일 때 하나는 사실적이어야 되고 이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봉준호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봉준호의 인물들은 언제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직진하는 일종의 이야기 속 기능과도 같다. 임무를 수행하듯 능숙한 기택가족의 행동은 K-POP 무비의 장르적 관습을 따른다. 다시 말해 인물이 곧 장르다. 봉준호의 디테일이 빛을 발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그가 현실에서 차용해온 디테일한 순간들은 허공에 뜨기 쉬운 비현실적 인물과 상황들을 현실 영역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기능적 캐릭터에 현실의 부피를 불어넣는 것이다. 다만 봉준호가 제시하는 디테일은
꼼꼼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기시감에 가깝다. 대만 카스테라라는 대사 한마디에서 관객은 직접 보고 들은 현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봉준호의 디테일은 하나의 단일한 서사 아래 필연적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기보다는 파편적으로 흩어진 전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 문장 하나하나가 통찰력이 있죠.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를 다 보고 봉준호 영화는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봉준호의 디테일은 하나의 단일한 서사 아래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기보다는 파편적으로 흩어진 전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거는 깊이 생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정말 그렇죠. 이런 문장을 써낼 수 있다는 거. 이게 평론가 딴 게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순간 성질이 다른 두 가지의 장식, 기시감과 리얼리티의 디테일과 서사를 축약한 상징적 디테일들이 겹쳐지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생충은 기본적으로 우화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종종 스스로 현실의 단면을 품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포구 속 길고 긴 하강 시퀀스처럼 실제로 몇몇 장면은 그런 착시 효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러 그런 착시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그 다음, 우화란 재현 불가능한 현실의 복잡한 순간들을 온전히 담아내길 포기하는 대신 명확하게 하나로 수렴되는 목적론적 서사를 말한다. 다시, 우화가 뭘까요? 이솝우화 떠올려 보시면 되죠. 우화란 재현 불가능한 현실의 복잡한 순간들을 온전히 담아내길 포기한대요. 대신에 명확하게 하나로 수렴되는 목적론적 서사를 말한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머릿속에 재현된 투명한 유리의 성이라고 해도 좋겠다. 현실의 허리를 베어 담아낸 것이 아니라 감독이 해석한 현실의 일부를 구현한 것이다. 우화로 인식되는 영화는 관객 각자가 이야기로부터의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을 영화 스스로 드러낸다. 아, 그렇군요.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뭐 기생충과는 별도로 우화에 대한 정의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평론이란. 내가 기존에 생각한 것들 생각 정리 연습인 거죠. 평론이란 딴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원 평론가님은 이 글을 쓰면서 우화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우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하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 나의 고유한 말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수시로. 어떤 영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내가 마주치는 현실은 어떤 것 같아. 자기 철학인 거죠. 자기 철학. 우화는 어떤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화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어쩌면 기생충은 포착과 재현 사이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는 습관을 몸에 익힌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다. 얘기 끝났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84쪽. 이 디테일한, 그러니까 전체 맥락이나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시네20를 옛날 지나간 거라서 사서 보실 수는 없겠네요. 어쨌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와닿았던 문장 위주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자, 송형국 평론가님의 기생충 비평, 제목은 무정한 레트로토피아의 가족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더 이상 계급이란 없다. 신분만이 있을 뿐이다. 계급은 상승할 수 있다. 신분은 세습된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디지털과 금융자본이 대표하는 현대 권력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글로벌 가치사슬 중 어느 고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연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다. 이거 이제 인용문이에요. 이상은 기생충 이야기를 쓴 게 아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작 레트로토피아를 한국적으로 해제해본 것이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건 인용문 자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형국 평론가님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를 읽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철학책을 읽고 영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개념이나 어떤 영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들은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남들을 추방하려고 애쓴다. 이런 것도 인용문이고요. 자, 살인의 추억에서 거짓말 안 하는 서류는 근대를 상징하는 기차에 의해 산산조각 난 바 있다. 근대 과학의 힘으로 20세기를 제패한 미국은 괴물에서 철저히 부정됐다. 근대로부터의 탈출을 제한한 살공 열차에서 정교한 통제 아래 있던 기차는 폭파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계가 이처럼 유동적일 때 고통은 누구 몫일까? 힘 있는 자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없는 자는 끊임없이 변신해야 생존한다. 적응이의 달인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은 자는 타자조차 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거나 지하세계를 떠돈다. 그 다음에 문장. 발터 베냐민이 주목한 17세기 독일 비애극이 그렇듯 하나의 거대한 비극 안에는 국지적인 희극이 도사린다. 비애극은 유의적 형태로 자신 속에 희극의 특징이 울리게 함으로써 높은 주위에 오르고 이를 위해 희극적인 음모권을 등장시킨다. 자, 발터 베냐민의 독일 비애극의 원천에서 원형된 문장이에요. 베냐민식으로 말하자면 진리는 인위적인 접착제, 상징성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파편으로서 알레고리들이 각각의 힘으로 작용하다 예기치 않은 순간 희비극을 만들어낸다. 베냐민은 이쪽이 진리에 가깝다고 봤다. 바우만이 유동, 리퀴드로 파악한 질서가 이와 같다. 좋죠. 문장 좋습니다. 통찰력에 담겨 있잖아요. 거대한 비극 안에는 국지적 희극이 도사린대요. 재밌죠? 진리는 인위적 접착제, 상징성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상징만으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려는 사람도 있죠. 상징이란 어떤 가치, 아니면 어떤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들로 소설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인위적 접착제로 진리가 결합되지 않는다. 파편으로서 알레고리들이 각각의 힘으로 작용하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 희비극을 만들어낸다. 이쪽이 진리에 가깝다. 저도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86쪽. 여기서 등장하는 문광 남편의 이름이 근세라는 점은 당황스러울 만큼 직설적이다. 그는 자발적 위험의 필수단으로 시스템 밖의 삶을 선택했다. 근대 국가에 있었던 계급제도 밖의 계급으로 나뉜 사회 밖에 존재하는 밑바닥 계급의 형태로 환생한 모양새다. 근세적인 근세의 시공간은 계급 상승을 욕망하는 사법시험 교재와 아날로그 통신수단인 모스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통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고 머리를 짓짓는 방법 외에 그가 커뮤니케이션할 도리는 없다. 종반부 난장판의 와중에 근세는 다송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재차 보인다. 극영화의 금기라 할 수 있는 봉준호 감독이 간혹 사용하는 렌즈 보기, 즉 관객 노려보기를 근세는 2차례에 걸쳐 감행하는데 이는 영화적 행위 자체로서 보이는 행위를 위한 캐릭터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자, 87쪽. 배타적 가족 연대의 장으로서 기생충의 세계는 우리 현실을 한층 건조하게 제시한다. 이 시대에 연대가 가능한 건 식구들 뿐이라는 점을 통찰한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는 내일의 종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인들의 가족은
위험 가족으로서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가족주의적 개인화는 일종의 위험 회피적 개인화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위험 회피적 개인화는 달리 말하면 사회 재생산으로부터의 집단적 이탈이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치열한 투쟁에서 튕겨나온 가족은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어느 가족에도 등장한 적이 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밖으로 떨궈진 이들을 떠올리며 다시 바움 안으로 돌아와 보자. 현대 문명의 일각의 여전한 공격성에 관해 그는 견딜 수 없는 창피함과 굴욕감 또는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공포에 의해 공격성이 생겨난다며 공포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유동하는 현대의 생활 경험에 근거를 둔 우리 시대의 엄연한 사실이라고 썼다. 문제는 내가 해고당한 이유가 미국 대통령 때문인지 베트남 노동자 탓인지 아니면 스마트 공장의 센서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격성은 발현되지만 공격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바하마는 그래서 불가지의 부작용으로 공격이 일어나며 공격자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구체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누차 언급했듯 현대의 진리란 파편적이며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문장이죠. 실제 그래요. 공격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공격할 대상을 몰라요. 내가 왜 해고를 당하는지,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우울에 걸렸는지. 공격성은 발현되지만 공격 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 불가지의 부작용. 불가지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구체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니까. 워낙 복잡해서. 워낙 연결돼 있고 워낙 거대하고 모르죠.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 단위로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나중에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 중요한 거죠. 굳이 기생충을 분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가 나에게 주는 어떤 느낌, 그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생충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말하지 않는 영화다. 이런 엄밀함, 이런 디테일한. 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희망을 말하지 않는 영화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게 평론가의 수준, 실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희망이란 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없는 희망은 말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다. 기생충의 세계는 감정 또는 당위를 찾으려는 숱한 욕망 속에서 엄연한 사실만을 제시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된 세상이다. 당위가 아닌 사실을 보자는 태도는 레트로토피아의 신분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취할 예의의 한 자락이기도 할 것이다. 자, 다음 평론을 보기 전에 요걸 볼게요. 이거는 1210호에서 김영진 영화평론가님이 쓰신 글인데 정말 좋은 평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제목은 침입 복선 초과라는 제목이고요.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봉준호의 영화에서 장르 규범은 늘 관객을 유인하는 일종의 맥거핀이다. 그는 장르 규범을 따르는 척하면서 무너뜨린다. 등장인물의 욕망에 따라 궁극의 성취를 향해 가는 목적론적 서사로 위장한 플롯은 어느 단계에서 애초의 궤도를 이탈하고 관객을 엉뚱한 지점에 데려다 놓는다. 원인과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애초의 동기는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세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합적인 구조적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된다. 살인의 추억은 살인범을 잡는 형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형사들이 살인범을 잡지 못하게 된
사회 구조의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 영화에서 형사들은 그들의 능력이 달려 범인을 못 잡기도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후진적 국가 시스템의 희생자들이기도 하며 그 때문에 이 영화는 통상적인 범죄 스릴러 형사 영화의 규범에서 벗어난다. 마더는 살인 누명을 쓴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어머니의 사적인 탐문을 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결백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며 아들 대신 혐의를 뒤집어 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운명을 슬퍼한다. 아들의 범죄에 관한 진실의 단추를 영원히 봉인하는 어머니의 고뇌는 개인의 안위에 무심한 공동체의 타락과 그것을 방조하는 개인들의 탈규범적 행위들을 동시에 주목하게 하면서 모성이라는 절대적 신화에 가린 어머니의 병리적 증상을 슬픈 정조로 관찰한다. 어느 쪽으로도 관객이 기대한 원인 결과의 해결 플롯이 아니지만 이런 당혹스러운 서사적 전개를 펼치는 한편으로 봉준호는 살인의 추억이나 마더의 마지막 장면들이 그랬던 것처럼 화면들이 서사를 설명하는 기능적 역할 이상의 것을 성취하는 인상적 이미지의 잉여를 만들어냈다. 한 문단을 읽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밀도나 통찰력, 정확성 좋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부잣집에서 벌어지는 계급 간의 충돌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김기영의 한여에 대한 봉준호식 오마주이자 한국 영화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21세기 버전으로 계승하며 새로 창조하는 모범이다. 임상수 감독이 김기영 영화의 핵심을 외면하면서 자기 것을 창조했던 2010년 한여에서의 방식과 다르게 봉준호는 김기영 영화의 핵심을 되살리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자, 다음 장 56쪽입니다. 그때까지 기택가족이 겪는 가난으로 인한 불평과 모멸은 충분히 묘사되었으므로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하는 경제적 이윤 추구의 동기는 목표 지향적 플롯이라는 장르 규범의 관성에 기대어 납득 가능해진다. 이 사이에 잠시 망각되는 것은 기택과 충숙이 취직하기 위해 꾸민 책략의 희생자들, 그 집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다는 생존 게임의 논리는 장르의 규정판 안에서 유의적으로 묘사되는 덕분에 용서된다. 그랬죠, 전반부.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게임의 논리를 위해 희생되었던 현실의 논리는 슬금슬금 플롯으로 밀려 들어오며 현실의 조건들을 상징적으로 모방한 모티브가 중반 이후 전면화된다. 영화에서 점층적인 대꾸법으로 쓰이는 가장 주요한 모티브는 침입인데 초반 기택의 집 묘사 장면에서부터 가동된다. 반지 앞방에 사는 기택네는 그들이 밥을 먹을 때를 비롯한 일상사의 전면에서 창가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와 노상 방류하는 지객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자, 그 다음 남의 집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기택네가 벌이는 이 난삽한 술판은 그들의 무례한 침입을 강조하지만 이 술판의 질펀한 흥은 벼락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깨진다. 그때까지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목적을 걸고 그들이 연기했던 모습을 즐기면서 동조했던 관객은 이 시점에서 당황하게 된다. 그들은 돈이 사람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다리미 같은 것이며 박사장네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착한 것은 모두 돈 덕분이라는데 서로 동의한다. 곧이어 이 집에서 쫓겨난 가정부 문강의 느닷없는 방문과 문강이 오랫동안 감춰뒀던 지하실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침입의 모티브는 기생의 모티브와 겹치며 중층적으로 강화된다. 자, 57쪽. 그들은 엿보는 자의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익 영교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치욕을 느낀다. 그들은 동익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로 선을 넘지 않는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선을 넘지 않는 상태로 상층 계급 사람들의
생활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들의 처지를 새삼 실감시킨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여야 하고 그들이 보이는 존재여야 할 때는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호출할 뿐이다. 호출할 때뿐이다. 기택내는 그들이 방금 전에 응징한 문광, 근세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부터 그러했다. 그들은 당당하게 공세적으로 박 사장의 공간을 점유 침입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숨어 사는 기생의 존재와 다르지 않다. 아울러 그들은 문광, 근세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존재를 감추기가 힘든데 동익이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눈치챌 뻔하기 때문이다. 자, 영화 속 한 장면에서 기택은 위기를 타개할 계획이 있다고 기호에게 말하는데 나중에 기호가 그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바로 계획이라고 답한다. 그렇게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최선의 삶의 방도라고 믿었던 기택은 마지막 장면에서 전혀 예기치 않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문장들 읽어볼게요. 환상의 기초에 살아가거나 당장의 물질적 필요에 끌려 행동하는 것이 살아서 견디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여겼던 기택과 기택의 가족은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 사회적 적대 관계의 모순에 끌려 나온 전쟁의 당사자로 호출당한다. 장르적 규범이 삶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파간다로서 유용하다면 봉준호는 그 선동의 유효성을 거절한다. 그 어떤 고함이나 외침보다 냉정하게 현실의 지표를 제시하는 봉준호의 대리인으로서 송광호는 대단원의 장면에서 인디언 분장을 하고 곧 사륙의 소란이 벌어질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는 기택의 피로와 불안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연기한다. 살인의 추억의 마지막 장면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정서의 초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장면이다. 정서의 초과. 의도한 정서가 있겠죠, 감독이. 근데 그 정서를 장면이 초과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는 또 별개로. 이런 게 예술이겠죠. 뭐 어떤 소설을 쓰든 뭐 웹툰을 그리든 창작자가 뭔가 만들었는데 내가 의도한 것 이상의 것을 그 창작물이 표현한다. 그게 바로 창작물의 생명력이고 가치이자 위대함이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작을 하신다면 나의 의도를 초과하는 무언가가 그 창작물에 깃들어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8쪽. 박지훈 평론가님의 기생충 평론 필연적인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봉준호의 영화가 장르를 변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봉준호의 영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장르를 변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르 변주의 필연성에 있다. 이 필연성으로 인해 봉준호의 영화는 영화를 사유하는 영화가 된다. 평론가들은 자꾸 장르 얘기를 하죠. 예전에 고전 작품들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역사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성. 어떤 영화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봉준호도 이전에 해당 어떤 감독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 장르라는 거, 장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든 역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성은 시간성인 거죠. 나보다 앞에 무언가를 만든 그 작품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장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평론가들은. 그리고 이전 감독 한여도 나왔지만 한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기생충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장르를 어떻게 변주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화두인 거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만약에 시간성을 무시하고 혹은 시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론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깊이가 없겠죠. 이전에 이미 쌓아온 영화들의 영화적인 환경들, 서사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을 한다는 건 시간성을 고려하고 시간성을 존중한다. 그 이전 작가들도 존중하고 그 이전 장르들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장르적 규범은
현실을 왜곡하는 프로파간다이기도 하다. 이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예를 들어 추리물은 근대적 사법제도와 합리적 이성을 전제로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리고 사건 해결을 통해 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결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게 클리셰겠죠. 장르에. 이런 장르는 사회의 불합리에 대한 일종의 예방주사인 동시에 사회의 불합리가 교정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보수적 프로파간다이기도 하다. 만약 봉준호의 영화처럼 경찰이 진범을 찾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피의자들을 고문해서 범인을 찾으려 한다면 이 장르는 추리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봉준호의 장르 변주가 보여주는 것은 장르에 담을 수 없는 현실의 비합리성이자 장르의 한계점이다. 이 첫 문단 좋죠. 좋습니다. 장르를 자기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추리물은 어떠한 것이다. 뭐 개그물은 어떤 것이, 연애물은 어떤 것이고 자기 나름의 정의와 개념이 있어야 거기에 비춰서 영화를 평론할 수 있겠죠. 자, 봉준호 영화에서 가해자 또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해자와 희생자는 이분법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자들이다. 이 점은 기생충에서도 반복된다. 다음, 장르의 규범을 요구하는 인간은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계획이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기에 한치 앞에 미래를 볼 수 없는 기택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것은 기택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장르의 규범에도 속할 수 없다. 그다음 마지막 문단. 요컨대 기생충은 실패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연히 사건에 휘말린 인물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인물들의 실패는 장르의 실패로 이어진다. 장르의 실패라는 이질감 앞에서 관객은 왜 실패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위해 영화를 복귀하게 된다. 복귀를 통해 인물들의 실패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인물들의 실패를 복귀한다. 이걸 영화를 다시 봐야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96쪽 맨 마지막 쪽인데요. 신보선의 디스토피아로부터라는 파트의 제목은 끔찍한 돌봄입니다. 제가 밑줄 친 문장 위주로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돌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관계는 가족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물질적 보살핌은 구매를 통해 주어진다. 사회복지는 구매력으로만 돌봄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낭비의 다른 말이고 사회 전체의 돌봄은 경제 성장과 직업의 양에 달려있다. 복지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 극빈층에 제공되는 시혜로 간주된다. 한국의 경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산후조리원에서 상조 서비스까지라는 말로 대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후조리원과 상조 서비스 사이에는 물론 학원 취업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심리상담, 보험 등이 있다. 돌봄은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이자 서비스다. 그렇다면 구매력이 결여된 가족들은 서로를 어떻게 돌볼까? 혹은 구매력이 넘치는 가족들은 서로를 어떻게 돌볼까? 기생충은 상층 계급 가족의 돌봄과 하층 계급 가족의 돌봄이 기괴한 방식으로 만나 서로를 파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상층 계급의 가족은 구매력으로 서로를 돌본다. 가외교사를 고용하고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한다. 하층 계급의 가족에게 돌봄의 핵심은 서로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돌봄은 거짓말이다. 신분과 자격을 속이고 가족 전체가 상층 계급 가족에게 고용된다. 이 두 가족 사이의 관계를 봉준호 감독은 기생이라고 부른다.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꿈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말한다.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단기 계획이다. 하지만 그 계획도 그리 합리적이진 않다. 위기와 분노는 그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영화의 가족관계를 돌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기적이지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는 관계에 돌봄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성공은 있지만 윤리는 없고 좌절은 있지만 슬픔은 없다. 기생충은 돌봄을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보살핌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다.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자, 요번 시네 21 1211호 리뷰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제가 밑줄 쳤던 문장들을 다 봤습니다. 재밌죠? 오늘도 유익한 문장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이래서 잡지를 보는 거죠. 영화 잡지뿐만 아니라 저는 문학 잡지 창비라든지 창작가 비평 아니면 문동, 문학동네 이런 것도 보면 중간중간에 건질 말들이 많아요. 잡지를 꼭 사서 이렇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구독이 제일 좋죠. 그러면 영화에 관심 있으시면 시네 21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질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곳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